2023년 가을 서울 명동거리 70대 후반의 한 여인이 떡볶이 노점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명숙,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1995년 평양 외곽 작은 마을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이미 6달째 명숙은 5살 아들 준혁이를 안고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서는 입 하나 줄이라며 명숙을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준혁이를 이웃 김씨 할머니에게 맡기며 명숙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곧 돌아올 테니까 착하게 기다리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올 거라고.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명숙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고 북송 직전 탈출해 2년간 중국을 떠돌았습니다. 2003년 겨우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명숙은 이미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면 그들이 위험해집니다. 브로커를 통해 수소문했지만 준혁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하루하루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작은 원룸에서 공장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북한에 송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명동거리에서 명숙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눈매, 시어머니의 인매가 겹쳐 보였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명숙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준혁이 아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그 아이 5살 준혁이가 어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명숙을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시냐고, 이명숙이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근처 카페로 명숙을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준혁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김씨 할머니는 석 달을 버티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7살이 된 준혁은 꽃제비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평성과 함흥을 오가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기차역에서 잠을 잤습니다. 2002년 어느 겨울날 얼어 죽기 직전에 준혁을 한 무역 일꾼이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준혁을 중국으로 미립국시켰고 조선족 가정에 맡겼습니다. 그곳에서 10년간 일하며 준혁은 중국어와 장사를 배웠습니다. 2012년 24살이 된 준혁은 가짜 서류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민 신분이 아닌 중국 동포 신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고 5년 만에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200명을 거느린 중소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탈북민 단체를 통해 어머니를 찾으려 했다고. 하지만 이명숙이라는 이름의 탈북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올 때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안전을 위해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입국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덤덤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포기했다고, 혼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은 손을 뺐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왜 자신을 찾지 않았느냐고 준혁이 물었습니다. 명숙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찾았다고, 수없이 찾았다고,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수소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명숙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4년 평양에서 찍은 가족사진, 3살 준혁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왔다고,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용서를 빌었다고 명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선명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매달 적금을 들었다고, 언젠가 준혁이를 찾으면 주려고 모았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8천만 원쯤 된다고, 보잘것없지만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다만 왜 자신을 버렸는지 그 이유만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겨울, 고난의 행군 시기의 참혹함을 명숙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로 연명하던 날들, 이웃집 아이들이 하나둘 굶어 죽어가던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이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의 공포를 토로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명숙에게 재가를 강요했습니다. 당 간부의 후처로 들어가면 준혁이를 살릴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거절했습니다. 그 간부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고 준혁을 고아원으로 보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명숙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둘 다 죽을 것 같았고, 혼자 탈북해서 돈을 벌어 아들을 살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까지 명숙은 3개월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혀 구타당하고 탈출해 2년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명숙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밥을 먹고 있을까,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을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003년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명숙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탈북민 단체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본 장소를 알려주며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년 후 답이 왔습니다. 그 마을은 이미 사라졌고 생존자 명단에 박준혁이라는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다 같은 탈북민에게 붙잡혔고 정신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수소문했고 중국 연변까지 찾아가 조선족 마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명숙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다고, 자신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게 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 지옥 같은 시절을 겪었다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도 더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꽃제비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추위와 배고픔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었지만 자신만 혼자였다고, 명절날이면 숨어서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후 조선족 가정에서 일하며 그나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준혁을 친손자처럼 대해주었고 한글과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혁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분명 살아계실 거라고, 어디선가 널 찾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이 준혁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도 그 할머니의 말을 믿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후에도 준혁의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준혁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만들 자신이 없었고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빼앗았다고 자책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 그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곁에 있어도 되겠느냐고, 부담 주지 않을 테니 가끔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평생이라도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준혁은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초대였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혁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식사 중에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게 있다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명숙이 열어보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구 작은 아파트였지만 명숙에게는 꿈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준혁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이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너무 큰 빚을 졌는데 이런 것까지 받을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집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받지 못한 생일 선물이라고, 명절 선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명숙은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준혁에게 줄 게 있다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20년간 모은 8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아느냐고, 자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내 거라고, 내가 받아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준혁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돈으로 둘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주도든 유럽이든 어머니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숙은 준혁의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의 어머니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준혁이 평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탈북민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 일자리 연결,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매년 10명의 탈북 청년에게 장학금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그 프로그램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두 사람은 약속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명숙은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보았고 푸른 바다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한라산을 오르며 준혁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꽃제비 시절 겨울밤 기차역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일, 중국에서 처음 배불리 밥을 먹었던 날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자라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 앉아 명숙이 물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었느냐고,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다고, 어머니도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명숙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서먹하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2025년 봄, 준혁은 명숙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빌라의 1층과 2층을 연결해 리모델링했다고, 각자 공간은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숙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진심이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으니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어머니가 옆에 계셔야 집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숙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준혁은 어머니의 방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 중국에서 찍은 사진, 한국에 와서 찍은 사진들까지 준혁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쳤던 30년의 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지만 이제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은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명숙과 준혁은 이제 평범한 모자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명숙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 만들어주고 준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닙니다. 준혁은 회사 직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명숙은 탈북민 후원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탈북민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시냐고, 이제는 마음이 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성공과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빈자리가
비로소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30년의 이별과 고통을 견디고 만난 이 순간이 기적 같습니다. 명숙은 이제 매일 밤 평화롭게 잠듭니다. 악몽 대신 아들과 함께한 하루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잠듭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가족이 있다는 따뜻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북한에서 시작된 비극이 한국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재회의 기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명숙과 준혁의 30년 만의 재회는 단순한 가족의 재결합이 아닙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도 살아남은 모성애와 생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